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현장 오늘 시작합니다.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는 언제쯤 잡힐까요? 재건축 속도 조절과 연내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에 시장이 안정될지 주목되는데요. 당정의 부동산 대책은 갈피를 잡지 못하는 모양새입니다. 25번의 대책에도 쉼없이 오른 집값이 최후의 수단인 금리 인상으로 잡힐 수 있을지 토론해보겠습니다. 유튜브 실시간 댓글로 의견 주시면 토론에 반영하겠습니다. 경제 현장 오늘입니다. 네, 부동산 대책 토론하기 위해서 두 분의 전문가 모셨습니다. 한문도 연세대 정경대학원 겸임 교수, 그리고 심형석 미국 IAU 경영학과 교수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자, 부동산 대책 논의할 때마다 해법은 없는데 두 분이 오늘 시장 안정을 위한 해법을 제시할지 좀 들어보겠습니다. 그런데 요즘 시장 상황이 조금 궁금해요. 심 교수님. 예. 한국부동산원 지난주 발표를 보면 예. 상승률이 그 전주와 이렇게 같은 걸로 나오던데 예, 서울하고 이런 데는 비슷합니다. 예. 그러면 상승세가 좀 주춤하다고 할 수 있습니까? 시장 상황을 잘 아시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서울은 조금 상승률이 그나마 좀 안정이 되어 있는데요. 경기도 같은 경우가 아마 저번 주가 0.3 몇 %였을 거예요. 그리고 인천은 지금 0.4 몇 %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 수도권 전체적으로 보면 한 달 상승률이 지금 1%가 계속 5월간 이렇게 계속 이어져 왔어요. 이것도 이제 최장 상승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누적으로 보면 7% 정도 수도권이 상승을 했는데요. 이게 작년하고 비교해 보면 작년은 아마 연간 상승률이 이거보다 낮았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상당히 많이 오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최근에 이제 현장에서는 보면 6월 이후에 상황이 많이 바뀌어가고 있어요. 바뀌어요? 그래서 어떻게? 6월 이전까지는 그래도 그나마 거래가 좀 주춤하고 보시면 서울 부동산 정보 광장에도 보면 아파트 거래량 같은 것들이 많이 줄은 걸 보실 수 있는데요. 최근에는 이제 거래가 조금씩 늘고 있어요. 거래가 그리고 늘고 있다. 예, 최근이라면 과거에, 이달 들어서. 예, 맞습니다. 특히나 6월 들어서 이제 6월 1일 이후로 이제 세금 부담이 확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근에 이제 매수세가 조금씩 들어오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는 게 맞고요. 왜냐하면 그동안 이제 물건이 많이 나올 거다라는 기대를 했었어요. 그런데 다주택자 매물도 거의 나오지 않은 상태고요. 그리고 떨어지는 수준 자체가 그렇게 높지는 않았거든요. 그리고 또 계속적으로 정부에서 공급 대책을 발표하지만 이게 실현 가능성이 사실은 높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게 실망한 분들이 상당수 많이 이제 그냥 매입으로 돌아서는 걸 같고요. 그리고 특히나 더 큰 문제는 지금 계속 이제 부동산원에서 발표하는 자료를 보시면 노원구하고 강남 3구가 계속 수위를 달리고 있어요. 노원구와 강남 3구. 예. 네. 근데 노원구는 이제 노원구하고 강남 3구가 왜 수위를 달리고 있느냐 그러면 이건 재건축 이슈입니다. 재건축. 예. 그래서 노원구는 이제 토지거래 허구로 지정되지 않았다 보니까 훨씬 더 이제 그 풍선 효과가 큰 거고요. 강남 3구는 이제 재건축 이슈가 있기 때문에 사실 오 시장 이제 들어오시면서부터 완화해 줄 거라는 기대가 굉장히 있었죠. 이런 것들이 반영이 돼가지고 사실은 최근 들어서 이렇게 강남 3구가 많이 오른 적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강남 3구는 그동안에 쭉 오르진 않았나요? 예, 통계상으로 보면 그러니까 새 아파트 중심으로 해서 좀 올랐었는데요. 이제 기존 아파트들은 다 재건축 이슈가 있기 때문에 오르기가 쉽지가 않아요. 재건축을 너무 눌러놨기 때문에요. 그런데 최근에 이제 강남 3구도 조금씩 호기를 맞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현장에서는 되게 불안해 많이 보고 있습니다. 예. 네, 현장의 분위기가 좀 불안하다는 걸 우리 심 교수님께 전해주셨는데 한문도 교수님도 현장 상황을 자주 듣는 것으로 또 시장 동향을 정확하게 또 파악하고 계시잖아요. 거래가 좀 늘어나고 있다면 가격 불안정이 더 커지는 겁니까? 아니면 좀 일단 교수님 말씀처럼 5월달 거래는 조금 늘어날 겁니다. 3천대 작년 연끌 이후에 연말에 증여하는 부분으로 재산세 이제 증여 부분으로 해서 한 7천 건 찍었다가요. 그 뒤로 이제 5천, 4천, 1월, 2월에 3, 4, 5월이 이제 한 3천 건대로 줄었습니다. 갑자기. 그래서 이제 가격 상승도 좀 둔화되는 면이 있다가 이사 대책이 있었죠. 근데 이제 LH 사태 터지고 이 민주당의 당대표 바뀌었지 않습니까? 당대표가 바뀌고 나서 신호들이 시장에다 명료한 걸 주지 못하고 시장 송영길 안정기가 대표 당선 이후에 명료한 그러니까 시장에서 원하는 어떤 대책들은 안 나오고
주로 유주택자들에 대한 세금 쪽에 이제 어떤 회의들이 빚어지고 공급 대책에 대해서는 기존의 대책에 대해서 그냥 다시 한번 되뇌이는 수준으로 발표를 하니까 좀 오해를 많이 받으면 시장에서 이제 아까 교수님 말씀처럼 어떤 분위기 자체가 이게 수요 공급 상에서 이제 서울 입주물량이 올해 좀 적거든요. 그 부분하고 맞물리면서 조금씩 또 가을 이사철이잖아요. 근데 이제 5월 말 거래량을 보면은 3천 지금 6월 10일이니까 15일이니까 한 보름 정도 남았는데 제가 볼 때 한 4천 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3천 건에서 4천에서 5천 건으로 좀 늘었거든요. 거래량이. 근데 그중에 증여 물량이 한 2천 건 됩니다. 증여 물량이 네, 양도세 중과 때문에 이번에 이제 증여를 해야 다음에 할 때 2년 거주하면 자식들이 양도세 비과세를 받기 때문에 다주택자들이 증여를 안 팔려가지고 증여를 결국은 택한 게 많아요. 물량이 1년에는 500건, 600건이던 게 5월 달에 지금 한 2천 건 가까이 됩니다. 증여 물량만. 그럼 그거 합하면 예전에 3천 건 수준이라고 비슷한 실수였죠. 상황은. 그래서 6월이 이제 핵심일 것 같아요. 6월 달 거래량이. 이달 거래량이 네, 좀 이달 늘고 거래량이 있다는 거죠. 시장의 향방을 정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달 거래량도 만약에 3천 건대에서 머문다 하면 정부가 뭐 LTV 완화한다고 했지만 DSR을 묶어놔서 실제 뭐 시장의 어떤 수요의 어떤 확대 그 방안에는 좀 도움이 안 되고 다른 내용들이 특별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없는데 만약에 늘지 않는다라고 가정을 하면 제가 볼 때는 시장에서 가격에 대한 이제 저항선에 부딪혔다고 보여집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공급이 늘지 않는다면 네네. 가격 저항에 부딪힌 거로 볼 수 있는데 거래량이 그대로 또 3천대를 유지한다. 6월 달에 만약에. 그렇다면 이거는 시장이 이제 어느 정도 정점이라고 보는 게 뭐 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6월 거래량이 중요한 상황이 됐습니다. 제가 볼 때. 그리고 이 아까 말씀드린 강남 3구나 노도강이 풍선 효과로 지금 한 달 전부터 좀 올랐거든요. 0.05 찍던 게 지금 0.1, 한 2배죠. 그 수치만 보면. 그러나 0.1이라는 수치에서 우리가 그렇게 말씀드린 것은 거래량이 예전처럼 영끌할 때 15,000인데 지금 이제 차이겠다는 수요가 많다라면 지금 한 5, 6천, 7천 가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안 따라온다는 거는 이게 가격에 대한 정이 좀 있다는 걸 판단할 수가 있고 6월, 7월 초에 이제 3기 신도시 분양이 있지 않습니까? 그 예정 분양가가 어떻게 다냐에 따라서 시장이 많이 바뀔 것 같아요. 분양가가 예정보다 좀 시장에서 받아들인 것보다 저렴하게 나온다라면 수요가 더 이제 관망세로 돌았을 거고. 근데 분양가가 뭐 기존 시세에 비해서 큰 차이가 없다. 이러면 시장이 이제 혼돈스러워지고 제가 볼 땐 마지막 여진 불꽃이 또 한 번 필 수도 있습니다. 이게 당정에서 좀 잘해야 되겠죠. 예, 뭐 당정의 대책은 조금 이따 좀 얘기를 해보기로 하고요. 이제 거래량이 6월이 중요하다. 과연 지금 현재 좀 주춤한 상태가 늘어난다면 또는 네. 그대로 있다면 가격 저항이라고 그러는데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러면 거래량이 증가가 좀 늘고 있다고 지금 보시면 제가 말씀드리고 이제 우리 한문도 교수님 말씀하시는 건 아파트 매매 거래량입니다. 그게 지금 제가 오늘 아침에 봤는데요. 3,770건 정도 돼요. 그런데 우리가 그 4월 거래량이 이제 한 3,600건 정도니까요. 이미 그건 넘어섰고요. 근데 이거를 이제 우리가 계절적 요인이 큰 상품이거든요. 그래서 전월과 비교하는 거는 사실 큰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1년 전 같은 기간하고 비교하는 것이 계절적 상품은 1년 정확하고요. 전. 그래서 말씀하셨듯이 작년 5월이 이제 한 5,500건 정도 돼요. 근데 뭐 제가 말씀드렸던 3,800건 정도 되는 거는 우리가 아직 16일 정도 집계가 안 된 거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한 달 있다가 집계가 되니까요. 예, 그래서 저는 뭐 5,000건 가까이 될 거라고 보고요. 그렇다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던 지금 증여가 한 1,500건에서 2,000건 사이에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매매 거래량이 포함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사실은 가만히 뒀더라면 매매 거래량에 포함될 가능성이 큰 거래 형태거든요. 근데 이게 그 시장에 나오지 않고 그냥 증여로 돌아선 거거든요. 이제 그것까지를 포함한다 그러면 사실은 저는 이제 굉장히 많이 거래가 되고 있다라고 보는 게 맞다라고 하는 거죠. 예. 예. 지금 뭐 당장 그러지는 않겠지만 이제 한국은행의 금리 인상 가능성이 조금 시장에서 거론은 되잖아요. 언제 네. 올릴지 모르지만 거론이 되고 또 정부가 LTV를 조금 올려준다고 하는데 올려준다고 해도 아까 말씀하신 DSR, 뭐 예, 예. 종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이 제한이 있기 때문에 뭐 효과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게 시장을 수요를 좀 부추기는 요인은 될까요? 저는 뭐 전혀 안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안 된다. 한 3, 4천만 원밖에 차이가 없는데 그걸로 뭐 주택을 만약 6억, 7억짜리를 3, 4천만 원이 대출이 안 된다고 해서 사고 안 사고의 어떤 그런 결정적인 요인은 아니거든요. 어떤 시장의 흐름이 더 중요한데 지금 그 와중에 이제 창립 71주년이죠. 한국은행이 그 기념사에서 이주열 총재가 말씀하신 대로
금리 인상에 대해서 강력하게 표현을 했기 때문에 워딩을 이게 아마 시장에 부동산 많이 하시는 어떤 관리하시는 PB센터라든지 원래 뭐 PB센터부터 해서 뭐 컨설팅 회사부터 전달을 하니까 그걸 감안해 보면은 그 효과가 만약에 연내 만약에 금리가 조금이라도 올라가면 여파가 좀 크거든요, 사실. 큼에도 불구하고 지금 코로나 백신이 진도가 좀 빨리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를 감안해서 이주열 총재가 미리 선제적으로 말한 것 같습니다. 회복세가 지속될 거로 예상된다면 현재의 완화적 통화 정책을 적절한 시점부터 질서 있게 정상화해 나가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나갈 필요성 뭐 이런 것도 아니라 나가야 한다라고 딱 못을 박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좀 시장에서 지금 받아들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전세 대출 금리는 이미 올렸거든요. 호픽스 이제 가상금리 때문에 미국 국채 금리가 오르니까 그런 부분을 이제 종합적으로 본다라면 그 제가 볼 때는 지금 금리 인상에 대해서 대비하는 게 낫지 않나 시장 상황을 좀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뭐 사고 싶어도 은행에서 돈을 빌릴 수 없고 또 그러다 보니까 아예 집을 사겠다는 계획을 갖는 분들 있잖아요. 향후 1년 후에 내가 1년 안에 집을 사겠다. 네. 이런 비율 자체는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예, 줄어들고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뭐 당연히 정부에서 이제 대출 규제를 굉장히 심하게 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일단 집값이 많이 올랐죠. 그래서 이제 조금 본인이 이제 원하시는 선에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조금씩 줄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금리 인상은 그 일단 뭐 기본적으로 부정적인 효과입니다. 그거는 뭐 당연히 부동산 시장에는 부정적인 효과가 될 수 있는데요. 그런데 저희가 이제 연구를 해보면 금리가 인상됐다고 해서 집값이 떨어지지는 않아요. 금리가 인상이 되면 오히려 이제 경기가 좋아진다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집값이 오른 적도 있고요. 이게 이렇게 동조화가 그렇게 강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이게 물론 뭐 어차피 나중에는 이제 기존 대출도 적용이 되는데요. 이게 지금 현재 이제 만약 금리가 오른다 그러면 이게 신규 대출에 적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기존에 이제 가지고 계신 분들한테는 저는 뭐 큰 영향이 있지 않다고 보고요. 그리고 그 올린다고 해서 이걸 엄청나게 올릴 가능성은 저는 거의 없다고 봐요. 그래서 금리를 올려도 그게 이제 폭이? 제일 큰 문제가 지금 뭐 한문호 교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나라 그 부동산은 전혀 저는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강하게 대출 규제를 하고 있는 나라가 없어요. 문제가 없다는 게 금리, 그러니까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영향이 크진 않다 이렇게 그렇죠.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국 같은 경우는 뭐 어쨌든 지금 우리나라보다는 훨씬 더 많이 빌려주고요. 뭐 대부분 이제 모기지는 80~90%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기본이 40%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출 규제를 굉장히 강하게 하고 있고요. 말씀하셨듯이 최근에 이제 조금 뭐 풀어준다고 하지만 그거는 4억 대출 상한선이 있고요. DSR 규제 적용한다 그러면 거의 없다고 보시는 게 맞아요. 이렇게 타이트하게 그 대출 규제를 하고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금리가 오른다고 해서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칠 거냐라는 건 또 다른 문제인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투자하시는 분들 보면 갭 투자 비율이 굉장히 늘었어요. 최근에 다시 갭 투자가 늘어요? 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거는 대출을 안 해주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 이제 작년 같은 경우 갭 투자 비율이 가장 낮았을 때가 한 20%였어요. 매입하는 이게 이제 가능한 이유가 이제는 아파트를 이제 매입하면 입주 계획서도 쓰고 자금 조달 계획서 같은 걸 쓰기 때문에 이게 잡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이제 통계로 돌려보면 그 낮을 때는 한 20% 되는데요. 최근에 이게 53%입니다. 갭 투자는 대출하고 관련이 없어요. 네, 그래서 영향이 별로 없다는 말씀이고요. 그리고 여타 가계 대출이 저는 오히려 더 불안해요. 다른 가계 대출, 예, 집 맞습니다. 말고. 담보를 가지고 있는 가계 대출 같은 경우는 저는 큰 문제가 없다고 보고요. 물론 뭐 말씀하신 대로 영향은 있겠죠. 그건 기본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은 있는 건데요. 그거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그렇게 클 만큼 정부에서 그렇게 빨리 금리를 올릴 거냐라는 건 또 다른 문제라는 겁니다. 예. 부동산 대출에 대해서는 정말 이 시청자들이 참 민감한 모양이에요. 댓글에 이런 게 많습니다. 지금 신 교수 말씀처럼 이렇게 대출 규제 강화하는 게 좀 문제다. 그런 강화하는 게 문제다 이런 지적이 있는 반면에 뭐 대출은 바젤 3 시행 이후 은행 건전성 때문에 막을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 예, 지금 가처분 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북유럽 5개국 빼고 세계 최고 1위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뭐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가처분 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141대 일본이 버블이 터졌고 136일 때 미국이 버블이 터졌습니다. 물론 거기에는 뒤에서 이어오는 수요가 받치지 않을 때죠. 대한민국도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게 제가 6월이 중요하다는 게 그런 부분입니다.
6월 달에 거래량이 안 받친다라면 이제 수요가 받쳐주지 못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꼭지점이 왔기 때문에 이제 교수님은 이제 금리 영향이 많이 없다고 그러셨지만 전체 시장에는 금리 영향이 없지만요. 갭 투자한 분들 중에서 금리가 0.5%만 올라도 원래 금리에서 3점에서 3.5가 되니까 원래 뭐 100만 원 낸다는 사람이 뭐 120, 130, 한 20, 30% 오릅니다. 원리금 상환 자체가 금액이 많이 올라가는 거죠. 근데 그분들이 만약에 자산 보유세도 또 이제 현실화가 이번엔 좀 완화했지만 이게 이어지는 걸 감안하면 좀 불안하시거든요. 그 매물들이 나오고 임대사업자 매물까지 겹치면 이게 시장이 갑자기 급변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다른 요소도 봐야 되고 결정적인 건 바젤3 협약에 의해서 은행들이 가계대출 비중은 100원을 빌려줬을 때 은행의 대출 비중을 115%로 계산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가계대출을 하지 말란 얘기예요. 금융권에다가. 왜? 너무 심각하니까 대한민국의 가계부채가 심각한 수준이다라고 전 세계에서 보고 있고 바젤3에서도 이미 지시가 왔고 은행 자체에서 이미 작년 연말에 한국은행에서 여신조사를 했습니다. 금융위원회에서 했을 때 은행들이 가계대출을 줄이고 기업대출 늘리겠다고 방향을 바꿨습니다. 그건 뭐냐면 국제콜 금리를 쓸 때도 조달 금리를 쓰려면 국제에서 통용이 돼야 되는데 우리가 계속 가계대출만 가면 결국은 터진다는 걸 이미 역사에서 봤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지금 조정 과정이에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런 부분을 같이 보셔야지 우리나라 독자적으로 뭐 문재인 정부가 대출 규제를 일방적으로 했다. 물론 좀 더 강한 건 사실이지만 그게 이제 전체 국가 어떤 흐름에서 40년 모기지가 우린 잘 안 했는데 외국은 이미 하고 있었잖아요. 이제 들어온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외국의 선진국 금융의 어떤 시스템을 지금 따라가는 중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같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이 시청자들도 대출을 완화해서 장기 대출을 확대해서 서민들 좀 살게 해야 된다는 주장과 또 반대로 선진국 이미 금리를 올리고 있다. 그래서 금리 내려가지고 대출 늘어나면 부실 늘어나고 자산 가격만 뛰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 금리 이제 인상에 대한 필요성을 또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도 있고. 그러니까 앞으로 금리 인상 가능성에 대해서 집값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는 굉장히 이 의견이 좀 엇갈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집을 사는 분들은 다 고민을 하고 삽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걱정할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제일 싫어하는 말이 영끌이라는 말인데요. 저도 집 살 때 영끌에서 샀고요. 제가 집 살 때도 집은 가격이 높았어요. 당시 네, 당연히 높아요. 그때는 대출을 더 안 해줬었어요. 80년대, 90년대 이야기입니다. 그때는 더 안 해줬어요. 40%가 해주는 정도면 진짜 많이 해줬을 것 같은데요. 금리는 10%뭐 이상대였고요. 뭐 제가 그걸 라떼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분들도 저도 30대에 집을 샀고요. 대부분 이제 30대가 영끌한다라고 걱정하시는데요. 30대가 영끌해서 사는 게 집이에요. 이게 원래 그렇게 사지 않으면 집은 사기 힘듭니다. 네, 대신에 이제 그분들도 최근에 이제 달라진 것도 많이 있습니다. 저희 때는 뭐 그 외벌이가 많았는데 최근에 이제 맞벌이도 많으시고 하기 때문에 그런 이제 그 자금 조달 계획 같은 거는 충분히 세우고 특히나 최근에는 이제 그 자금 조달 계획서 자체를 제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본인들도 그걸 쓰면서 한 번 더 생각할 거예요. 저희 때는 이제 사실은 그것까지 생각을 못 했는데요. 그래서 충분히 저는 그런 위험 사항들을 이제 판단하셔가지고 하실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그 우리나라 지금 현재 그 주택 담보대출 이런 거는 정말 심각합니다. 외국과 비교를 할 필요도 없을 정도로 심각합니다. 15억이 넘어간다고 대출을 안 해주는 나라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대출 규제 자체가 심각하다 그런 그래서 말씀이시군요. 저는 이제 그 기능 자체를 정부에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기능은 사실은 은행에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출에 대한 문제라든지 이런 거는 그 사람의 신용도를 가지고 원래 은행에서 평가해야 되는 거죠. 예. 근데 뭐 제가 이제 뭐 꼭 우리나라 은행 자체를 욕하는 건 아닌데 사실은 뭐 좀 문제가 있긴 하죠. 뭐 과거에 이제 계속 문제를 일으켰던 부분이 있긴 한데요. 그렇더라도 자율적으로 이렇게 은행에서 할 수 있도록 외국에는 99% 모기지도 있거든요. 다운페이먼트 1%만 해도 99%를 빌려줍니다. 그 사람이 신용도를 보고 빌려주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식으로 금융도 이제 선진화되어 가지고 나가는 것이 맞다라고 보거든요. 대부분 이제 그냥 총량 규제만 하면 되지. 최근에 DSR 규제도 원래는 총량 규제를 하다가 이게 개인 차주별로 들어오고 있는 거거든요. 이런 거는 저는 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보는 거죠. 네. 제가 추원 하나 드리면 이제 다른 점 하나 말씀드릴게요. 지금 이제 교수님 말씀대로 선진국은 이렇게 과도하게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물론 우리보다 한 10%, 20%더 주고 있는 데도 있지만 캐나다고 뭐 어디고 지금 주택가격이 많이 올라가지고 거기도 주택 규제 담보대출은 지금 저희랑 비슷한데 저희가 제일 강해요. 근데 강한 이유를 하나 말씀 올리면 대한민국엔 전세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엔 전세가 있기 때문에 외국처럼 90%를 하고 했을 때는 갭 투자가 이게 난리가 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주장하고 있는 것이 실수요가 아닌 가수요자들이 시장을 너무 법으로 하면 나중에 문제가 터졌을 때 경제 시스템에 문제가 오기 때문에 할 수 없이 하는 거예요, 지금.
그걸 우리가 좀 봐줘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외국엔 전세 보증금이 없으니까 대출 규제를 지금 우리나라는 50%만 해도 그냥 사인하고 집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뭐냐면 가수요들이 계속 이어서 사인하고 하면 피라미드 시스템에 버블 터질 일밖에 안 남은 거죠. 그거를 우려하는 금융위원회나 이런 부분들에서 대출을 전세보증금의 비율과 했을 때 그 조율을 좀 한다는 것도 봐줘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근데 그거는 좀 제가 볼 때 잘못 이해하시는 것 같고요. 그 전세가 있으면 대출 안 됩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그 전세를 끼고 있는 집 같은 이금융권은 경우는 됩니다. 예? 이금융권 그러니까 저희는 대부분 지금 1금융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2금융권은 사실은 이게 70%라든지 우리 40% 이런 거를 좀 넘어서서 가능합니다. 그런데 현재 지금 우리 전세가율 자체가 거의 60%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90%를 나 60%를 해주는데 30%를 은행에서 더 해준다 이런 개념은 우리나라 은행은 없습니다. 그래서 크게 그 부분은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예. 하여튼 뭐 은행이 지금 뭔가 민주당이 대출 규제 완화를 조금 하려고 하다가 아직 공식적인 내용은 좀 발표는 아직 안 돼 있는 거죠. 못하죠. 왜냐하면 은행들은 자산 자본 이익 추구인데 지금 그리고, 상황에서 은행들이 독자적으로 정부가 대출 완화를 한다고 하겠습니까? 그런 부분도 우리가 같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 국제 교수님, 상황도. 뭐 기왕에 지금 이제 정부 여당의 정책이 나왔으니까 네네. 더불어민주당이 이제 부동산 대책 뭔가 지금 계속 논의를 해왔잖아요. 의총을 열려다가 코로나 때문에 좀 미루고 그랬는데 한 교수님 왜 이 더불어민주당 상당히 좀 내부 사정을 잘 아시잖아요. 잘한다기보다 이제 좀 소식을 좀 듣는데요. 네, 그런데 이 대표와 의원들 간의 관계 지금 종부세를 완화하느냐 할 거냐 말 거냐 왜 얘기만 하다가 아무런 답이 없죠? 갑론을박이 좀 심하고요. 네. 또 일견에서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 회의 내용들이 공급 대책이 1번이고 그 다음에 주택 가격 안정의 어떤 방향성이 가야 되는데 회의의 내용들이 이제 종부세 어떤 보궐선거 실패 원인을 종부세 급한 거, 공시가격 급하게 올린 거 이런 부분에 초점을 일단 거기서 잘못 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일부 지도부가 그렇게 생각한다는 건가요? 지도부가 민주당 지도부가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신임 지도부가 그러니까 송영길 신임 대표. 지도부가 그쪽에 포커스를 너무 맞추다 보니까 기존의 지도부는 그동안 4년 동안 실패했다는 결과를 얻었지만 그나마 인재 효과를 본다라고 판단하는 거예요. 시장이 이제 다 정리가 될 게 됐거든요. 대출 정책, 조세 정책, 공급 정책. 공급은 이제 미스매치가 있지만 사전 분야에 들어가잖아요. 이사 대책 나왔고 이런 부분에 총력을 기울여야 되는데 신임 당대표께서 보궐선거의 어떤 패인을 종부세 부담에 대한 인원. 근데 그게 인원이 이제 전국으로 따지면 2%잖아요. 3% 정도. 그럼 97%를 위한 대책이 아니니까 이제 갑론을박이 생길 수밖에 없고 결론이 또 나오는 대책들도 또 희미하고 명료성이 없다 보니까 또 제가 알기로는 당대표께서 기존에 개인적으로 추구하던 누구나 집 프로젝트를 누구나 집 인천시장으로 계실 때 네네 수도권에다 11,000세대인데 지금 3기 신도시 계획이 30만 호고 이사 대책이 83만 호인데 11,000호를 주장할 때가 아니잖아요 시기가. 근데 그거는 이제 10% 자기 부담만 있으면 장기간 집을 그러니까 벌 내용은 그런 좋은데요. 실현성이 지금 안 되잖아요. 지금 국민들이 원하는 건 아니 지금 해가지고 2022년도에 시작해서 모집하면 6년 뒤인데 지금 기존에 하고 있는 3기 신도시와 이것도 하기 바쁜데 그게 지금 앞뒤가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지금 신임 지도부가 당내에서도 반대하시는 분들이 좀 많아지신 것 같고 국민들이나 또 민주당 지지자분들도 엄청 화를 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근데 그거를 담아야 되는데 아시는 바와 같이 당대표가 권한이 많거든요. 뭐 공천권 뭐 이런 것들. 그런 부분에서 지금 자중질을 하는데 이제 건강한 이제 경론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건강한 경론인데 결론이 어떻게 나냐에 따라서 건강한 건지 아니면 잘못된 건지는 판단되겠죠. 그래서 시장에 좀 불안 요소를 좀 주고 있습니다. 도리어 제가 볼 때. 예. 심 교수는 어떻습니까? 예. 뭐 건강한 토론이라고 보기에는 시가 계속 갑론을박만 하고 있는 것 같으니까 뭔가 해답이 나와야 될 텐데 뭐 어떻게 될지도 모르겠고 서민들이 좀 이 시장에서 좀 합리적 기대를 해야 되는데 어디로 튈지 모르잖아요 지금. 예, 제가 볼 때 특위에서 합의를 못 하시면 아마 이게 힘들 것 같아요. 예, 저도 뭐 이게 뭐 정치적으로 이제 이루어지는 걸 보면 특위에서 어느 정도는 합의를 하셔야지 의총에서 통과되고 하는데요. 의총에서 뭐 그냥 난상 토론을 하시면 이게 안 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고요. 근데 이게 종부세 2% 과세안이나 뭐 12억이나 저는 같은 건데 이게 빨리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어쨌든 뭐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고요. 저는 이제 사실은 더 큰 문제가 이게 공시가를 정부에서 사실은 마음대로 올리고 있거든요. 이게 현실화라는 명목으로
사실은 마음대로 올리고 있어요. 공시가. 예, 근데 공시가가 작년에 이제 부동산원 통계를 보면 서울이 한 3% 정도 오른 걸로 나와 있는데요. 공시가는 한 20% 올렸어요. 그러면서 이제 공시가를 현실화한다라는 개념을 쓰면서 이제 이렇게 올린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모든 분들이 다 화가 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내년에 만약 집값이 떨어진다라고 가정을 하더라도 우리는 재산세를 더 많이 낼 겁니다. 공시가 공시가 현실화율이 계속 올라가니까요. 그래서 이런 거는 사실은 조세 법률주의에 어긋난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공시가 현실화율에 대해서 뭐 특정 지자체장들도 계속 문제를 제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래서 사실은 이게 공시가를 통해서 이런 재산세라든지 종부세 이렇게 매기는 거는 조금 혁신적으로 봐서 이 외국에는 이런 제도가 잘 없습니다. 대만하고 일본만 아마 그런 걸로 알고 있고요. 대부분은 취득가에서 합니다. 취득가 재산세를. 기준으로. 예. 그래서 취득가를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10년을 사신 분들은 이롭죠. 이제 뭐 30년을 사는 분은 더 이롭고 이런 상태로 하는 것이 맞지. 왜 이게 세금을 내기 위해서 공시가를 또 계산을 해가지고 그 맞지도 않는 걸 가지고 또 갑론을박을 하고 이런 부분들도 좀 문제를 저는 좀 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싶어요. 예. 사실 공시가 현실화를 하면 그에 따라서 많은 데 영향을 지금 미치고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종부세 내는 이번에 종부세 내게 되는 3.7%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영향을 받는 게 바로 공시가 인상이기 때문에 시장에 저는 목소리도 있는 것 같아요. 정확하신 표현이고 그걸 감안해서 정부가 이제 5년 동안 재산세 감면 인하도 넣고 2030년까지 차근차근히 하겠다 그랬는데 이게 어디서 발생을 하냐면은 시세가 9억 이상인 주택, 고가 주택에 대해서는 공시가 현실화율이 5년 뒤에 거의 90%가 됩니다. 그다음에 급격하게 오르는데 공시가가 오르고 세율도 오르고 이게 다 포함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부담이 갑자기 늘어나게 된 거죠. 이런 부분을 이제 제가 볼 때는 좀 애초에 그 문재인 대통령도 얘기를 했고 원래 선진국의 기조가 보유세는 강화하고 거래세는 완화하는 게 정상인데 지금 이 정부는 문제가 뭐냐면 제가 볼 때 보유세 강화론을 던졌어요. 그러면 이렇게 충격이 있으면 샘플링으로 핀셋 좋아하니까 구제하는 안을 빨리 만들어서 경감하겠다. 뭐 이렇게 해서 차근차근히 가면 되고 그러면 보유세 강화의 어떤 10년 계획은 차근차근히 갈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양도세를 완화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거래세를 완화한다니까. 거래세는 취득세하고 양도세인데 지금 종부세를 올려가지고 부담을 느끼는 만약에 다주택자나 갭투자가 집을 가지고 있다. 그럼 정부가 원하는 대로 매물이 나와야 시장이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럼 매물이 나오게 하려면 양도세를 완화해야 되잖아요. 근데 양도세는 또 2주택자, 3주택자를 갖다가 70%, 80% 묶어버렸어요. 제가 집을 갖고 있어도 100원이 남는데 80원을 나라에 준다는 거 팔고 싶겠습니까? 안 팔게 되는 거죠. 그리고 10년 안에 정권이 바뀌길 기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징벌적으로만 가고 국민을 위한 정책이 아니고 그냥 편가르기를 해서 선거용으로 대책밖에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정치를 하는 거죠. 정책이 아니라. 제가 볼 때는 민주당 지도부가 이걸 보신다라면 종부세 강화 부분 이런 부분에서 핀셋으로 구제할 분들은 구제하고 케어해드리고 그럼 양도세를 완화해서 물건이 나오게 해야 누가 봐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감정적으로 양도세 완화에 대해서 다주택자가 나쁘다고 판단하는 것은 예측 가능한 비합리적인 판단이에요. 물건이 안 나오면 물건이 없으면 살려는 사람들은 많아지면 집값이 또 오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땐 민주당 지지자분들이든 누구든 누가 봐도 객관적으로 냉정하게 판단을 한다면 양도세 완화해서 매물이 많이 나오면 당연히 가격 경제에서 가격이 안정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2, 3년 뒤에 사전 분양해서 5년 뒤에까지 미스매치를 커버해주고 그러면 다주택자도 숨통을 트이고 물건도 늘어나고 그 매수자 입장에서도 기다릴 수도 있고 살 수도 있고 선택의 폭을 넓혀야 시장이 정상화하는 방향인데 지금은 너무 틀어막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심각하게 고민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심 교수님께 마지막으로 마침 양도세를 얘기했으니까 뭐 다주택자는 그렇지만 1주택자에 대해서 장기 보유한 경우에 예. 그 양도세 감면폭 공제를 예. 줄인다는데 그렇죠. 그런 건 어떻게 보세요? 그거는 제가 이제 세무사분하고 이야기를 해보면 조금 우리나라가 문제가 있다고는 합니다. 그래서 조금 그런 부분은 이렇게 조정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양도세 공제 폭을 좀 줄이는 것으로. 아니요, 그렇죠. 공제를 이렇게 많이 해주는 데는 잘 없다고는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줄이는 거는 저는 뭐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그런데 뭐 한문호 교수님 말씀처럼 이렇게 장기적인 플랜을 가지고 해야 된다라고 보고요. 그리고 중요한 사실은 소급 적용을 하는 게 제일 문제입니다. 지금 이 정부는 제일 문제가 뭐냐면 소급 적용이에요. 그래서 기존에 이게 집을 내가 사가지고 팔 때까지 어느 정도 수익을 낼 거다라는 걸 미리 예상하고 있는 상태에서
갑자기 이런 것들을 소급 적용을 해버리면 물건이 안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가장 문제는 한문호 교수님이 정확하게 지적하셨는데요. 매물을 시장에 많이 나오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양도세 중과 배제 같은 거를 한시적으로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6개월 정도, 길면 한 1년 정도 해서 한시적으로 해서 이게 매물이 많이 나오도록 하는 것이 가장 좋은데 지금 양특공제 같은 것도 이제 또 잘못하면 매물 잠김이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네. 지금 하는 거 별로 좋지 않다. 네. 이렇게 보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정부와 여당이 이런 주장에 좀 귀를 좀 기울여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부동산에 대해서 두 분과 토론했습니다. 심영석 미 AIU 대학 경영학과 교수, 그리고 한문도 연세대학교 정경대학원 겸임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